남부지방의 한 거대한 산자락 아래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민박집 한 채가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칠이 벗겨진 간판은 지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막고 있었죠.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침묵을 끝내고 굴착기의 굉음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먼지를 마시며 무거운 쇠지렛 대로 건물 내부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맨끝, 유독 볕이 들지 않던 끄트머리 방의 바닥을 뜯어낼 때였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집들이 을에 그렇듯 뜨거운 온돌 열기를 견뎌낸 노란색 비닐 장판은 시멘트 바닥에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인부가 땀을 닦으며 장판 모서리를 힘껏 뜯어내는 순간 찌익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과 함께 시멘트 바닥의 일부분이 움푹 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파내고 그 위를 공업용 본드로 아주 두껍게 그리고 치밀하게 덮어놓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파인 구멍 속에는 붉게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던 겉면의 잉크가 다 날아간 캐러멜 사탕 상자였습니다. 인부는 혹시나 예전 주인이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겹의 낡은 비닐로 꽁꽁 싸매인 35mm 코닥 필름 한 통과 검붉은 얼룩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호피무늬 머리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작고 초라한 물건들이 무려 22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필름과 머리핀은 곧장 관할 지방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반으로 넘겨졌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가 나는 서구에서 형사들은 2001년 겨울에 발생한 한 실종 사건의 빛바랜 수사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2001년 11월 21살의 여대생 유진아. 그녀는 바로 이 산자락 및 민박집에 투숙한 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할 경찰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겨울산에 혼자 올랐다가 길을 잃고 조난당해 실족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흔히 있는 비극으로 묻혔습니다. 그러나 미제 사건 전담반 팀장이 2001년 당시 유진아의 가족 사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던 순간 수사본부에는 뼈를 깎는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유진아의 머리에는 철거 현장 장판 밑에서 발견된 바로 그 호피무늬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산에서 조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방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살아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진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팍팍한 사회 속에서도 결코 삶의 희망을 놓지 않던 착하고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반지하 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선천적인 청각 장애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오롯이 21살 진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한 채 동네 세탁소에서 무거운 겨울 이불을 빨고 밤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치킨집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 낡은 보청기 대신 성능 좋은 새 보청기를 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01년 11월의 그 여행은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유골을 산에 뿌려드리기 위해 떠난 그녀 인생의 첫 나홀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남겨진 민박집 주인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그 아가씨는 새벽같이 방을 뺐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열쇠만 카운터에 올려두고 나갔다니까요. 만약 주인의 말대로 그녀가 제 발로 방을 걸어 나갔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정성스럽게 방바닥의 장판을 뜯어내고 시멘트를 파내어 필름을 숨긴 뒤 공업용 본드로 밀봉까지 해두었단 말입니까? 진아의 비극적인 삶이 서류 너머로 전해지며 형사들의 가슴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온돌 바닥 아래에서 22년을 버틴 그 코닥 필름에 있었습니다. 열기와 습기에 오랜 시간 노출된 탓에 필름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대 사진분석실의 붉은 암실안, 전문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특수화학약품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며 필름의 층을 하나하나 분리해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던 형사들은 암실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인화액이 담긴 쟁반 위로 긴 세월을 건너온 이미지들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화된 20장 남짓의 사진들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가 서 있는 산의 풍경,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장통의 작은 국밥집, 그리고 민박집 대문 앞에서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진아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핀셋으로 사진을 건져 올리던 법안 영상 분석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암실 밖의 팀장을 다급히 호출했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5장의 사진 말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찍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찍혔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위로 마지막 5장의 사진이 차례대로 걸렸습니다. 31번, 32번, 33번 사진. 그것은 좁은 방 안,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진아의 모습을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앵글은 위에서 아래를 비스듬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진을 찍은 침입자가 잠든 진아의 발치에 바짝 붙어 서서 숨죽여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34번 사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듯한 잔상 속에서 번쩍이는 플래시빛에 반사된 진아의 두 눈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크게 떠져 있는 모습만이 섬뜩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 35번 사진. 이 사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떨어뜨렸거나 다급히 셔터를 잘못 누른 듯 앵글은 방의 미닫이 창문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심한 사진 속 흐릿한 마당에 노란색 백열등 불빛 아래로 기괴한 실루엣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설 현장에서나 쓸 법한 외발 손수레를 밀고 가는 뒷모습, 그리고 그 손수레 위에는 검붉은 액체가 배어나오는 커다란 농업용 비닐포대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수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민박집 뒤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였습니다. 암실에서 건져 올린 이 사진들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 아닌 잔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팀장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당장 중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 아직 그곳에 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5번 사진에 찍힌 창문의 각도와 손수레의 방향, 그리고 원근감을 꼼꼼히 계산한 끝에 현재는 잡초와 건축 폐기물만이 나뒹구는 과거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통제되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지고 고요하던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불안한 눈빛으로 수색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굴착기가 얼어붙은 땅을 파내려 가기를 4시간째. 갑자기 탐지견들이 특정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의 쇠 이빨에 무언가 질긴 것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흙투성이가 된 청색 줄무늬의 농업용 비닐이었습니다.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비닐에 매듭을 풀자 22년간 웅크리고 있던 한 맺힌 백골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뼈들은 볏짚을 묶을 때나 쓰는 나일론 끈으로 아주 단단하고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유골은 곧바로 정밀부검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여성, 법치의학적 분석과 청각장애 어머니의 DNA 대조 결과 신원은 예상대로 유진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백골을 살펴보며 몇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뒤통수 두개골의 둔기에 강하게 맞은 듯한 거미줄 모양의 방사형 골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목불뼈 설골의 완전한 파절, 즉 사인은 강력한 힘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누군가 그녀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신을 묶은 나일론 끈의 매듭 방식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항구의 뱃사람들이나 지역 목재소에서 무거운 짐을 단단히 고정할 때 쓰는 특수한 교수형 매듭이었습니다. 부검회가 마지막으로 핀셋을 들어 올리며 수사관들을 불렀습니다. 진아의 두개골, 꽉 다물린 치아 사이에서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본 결과 그것은 싸구려 붉은색 우비의 단추나 혹은 붉은색 볼펜 뚜껑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짐승처럼 짓씹힌 붉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범인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물어뜯었던 진아의 처절한 저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명백한 타살로 전환되자 경찰은 2001년 당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 이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이제 퇴직 후 변두리에서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이 씨는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형사님들도 알잖소. 그해 겨울엔 눈이 미친 듯이 왔어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박집 주인 영감은 아가씨가 새벽에 도망치듯 나갔다고 펄펄 뛰지. 게다가 그 아가씨 지갑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가족 빚쟁이 독촉장 같은 게 들어있었단 말이오. 빚에 쪼들리다 야반도주한 게 뻔해 보였지. 누가 살인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소. 전담반 팀장은 말없이 2001년 당시 이 씨가 직접 찍어 철해두었던 현장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사진 속 진아가 머물렀던 방의 노란색 장판은 아무런 흠집 없이 평평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필름을 묻은 범인이 다시 그 위에 본드를 칠해 감쪽같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보던 이 씨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내가 수색하러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말이야. 코를 찌를 듯한 독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어. 곰팡이를 지운다나 뭐라나. 그리고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그 방 온돌 바닥은 맨발로 디디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어. 너무 뜨거워서 장판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지. 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범인은 왜 방바닥을 펄펄 끓게 만들었을까요?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쏟아부은 물기를 말리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닥에 칠한 공업용 본드를 빨리 굳게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치밀한 증거인멸의 과정이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제 그 눈 내리던 밤 폐쇄된 민박집 안에 있었던 인물들로 좁혀졌습니다. 그 낡은 건물은 주인집의 살림집과 세 개의 객실이 좁은 복도를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당일 진아를 제외하고 객실과 출입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4명. 첫째, 현재 중증 치매를 앓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늙은 민박집 주인 황 씨. 둘째, 당시 20대 백수였으며 현재는 고물상과 소규모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그의 아들 황태수. 셋째,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며 지역가스 배달을 하던 이름 모를 청년. 그리고 넷째, 민박집의 도근일과 청소를 도맡아 하던 동네 이웃, 가사도우미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미제 사건 전담반의 집요한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고에서 찾아낸 22년 전에 너덜너덜한 숙박부를 정밀 감식하던 중 잉크로 새까맣게 덧칠해져 지워진 이름 하나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자외선 UV 특수 조명 아래에서 덧칠된 잉크 밑으로 서서히 드러난 세 글자의 이름. 최민석. 그는 바로 유진아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도박에 빠져 그녀의 아르바이트비를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악질적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그 악마 같은 남자 역시 그 좁은 시골 마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최민석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빚쟁이들을 피해 남부 해안가의 비좁고 습한 달동 내 단칸방에 숨어 쥐새끼처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형사들 앞에서 최민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발악했습니다. 내가 그년 돈 몇 푼 뺏으려고 때린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소. 그날도 유골 뿌리러 간다면서 모아둔 돈을 싸들고 가길래 그거마저 빼앗으려고 기차 타고 쫓아간 것뿐이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눈보라를 뚫고 밤늦게 민박집 담벼락을 몰래 기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진아의 방은 이미 불이 꺼져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그는 발길을 돌려 동네 어귀에 있는 정씨 아주머니의 선술집으로 가서 밤새 술만 퍼마셨다고 변명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멱살을 틀어쥐며 알리바이를 추궁하자 최민석은 침을 튀기며 22년간 혼자만 알고 있던 섬뜩한 기억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쇼. 내가 그날 밤 담벼락을 다시 넘어 나오려는데 그 민박집 주인 황 영감탱이 말이야. 그 영감이 컴컴한 마당 구석탱이에 시커멓게 서서는 손에 그 시끄러운 쇳대 열쇠 뭉치를 꽉 쥐고서 유진아가 자고 있는 그 방 문짝만 미친놈처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단 말이오. 최민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날 밤의 목격담은 수사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민박집 마당 구석에 선 채로 유진아의 방문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던 늙은 주인 황씨. 손에 쥔 열쇠 뭉치가 짤랑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는 그 기괴한 실루엣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틀어버렸습니다. 단순한 강도나 치정 얽힌 우발적 범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수사본부를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옛 민박집 주인 황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는 이미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시 외곽의 한 허름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과 중증 치매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은 상태였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형사들의 코끝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노인의 채취가 훅 끼쳤습니다. 황 씨의 병실 벽면은 온통 신문지에서 오려낸 알 수 없는 글귀들로 어지럽게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황 씨에게 담당 형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2001년 겨울의 그날 밤에 대해 물었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장판 밑에서 발견된 코닥 필름의 복원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민 순간 노인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기형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앙상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미친 듯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그 악마,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저주받아. 장판 밑에 깊숙이 숨겨야 해. 꼼꼼하게 발라.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장판 밑에 필름을 숨기고 본드로 밀봉한 사람이 바로 황 씨 본인, 혹은 최소한 그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요양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황 씨의 개인 소지품 상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빛바랜 옷가지와 낡은 안경 사이에서 모서리가 다해진 오래된 농협 적금 통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넘기던 형사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02년부터 최근 그가 치매로 쓰러지기 전까지 무려 10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월 5일만 되면 정확히 3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은 알 수 없는 일련 번호로 된 무통장 입금이었고 적요란에는 단 3글자 약값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여관 주인을 챙길 만한 살가운 친척 하나 없는 그에게 매달 익명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에 대한 침묵의 대가, 즉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황 씨는 누군가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오랜 세월 그를 기생충처럼 갉아먹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아의 목을 조르고 그 싸늘해진 시신을 짐승처럼 묶어 비닐하우스 터에 파묻은 실행범은 누구일까요? 늙고 힘없는 황 씨 혼자서 그 모든 끔찍한 뒤처리를 감당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황 씨의 아들 황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2001년 당시 25살의 백수였던 그는 동네 여학생들을 힐끔거리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동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그는 2004년에 인근 여고생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성추행 전과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시 외곽 인적 드문 국도변에서 작은 기계 수리점과 고물상을 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고물상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매캐한 쇳가루 냄새 사이로 황태수가 산더미처럼 쌓인 고철 폐기물을 밧줄로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굵은 나일론 끈을 교차시켜 거대한 쇳덩이를 단단하게 추감해낸 그 특유의 매듭법. 그것은 진아의 배꼽을 칭칭 감고 있던 바로 그 특수 교수형 매듭과 소름 돋도록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이 신분을 밝히고 유전자 DNA 채취를 요구하자 황태수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쇠지렛대를 내팽개치고는 고물상 뒤편의 야산 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냉장고와 찌그러진 자동차 문짝들을 뛰어넘으며 벌어진 짧고 격렬한 추격전 끝에 황태수는 진흙탕에 처박힌 채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기 위해 그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늘어진 작업복 깃을 거칠게 젖히는 순간 담당 형사의 눈에 기이한 흉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황태수의 오른쪽 쇄골 부위, 사람의 치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커다란 흉터였습니다. 진아의 유골 치아 틈새에서 발견되었던 붉은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물어뜯었던 흔적, 모든 퍼즐 조각이 황태수라는 하나의 그림을 향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책상 너머로 황태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 옛날에 술집에서 시비 붙었다가 미친놈한테 물린 거요. 살인이라니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흔들림 없이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진아의 치아에서 나온 붉은 플라스틱 조각의 성분 분석 결과는 과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스 배달이나 잔심부름을 하던 이들이 흔히 입고 다니던 싸구려 붉은색 우비의 단추 재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01년 겨울, 황태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가끔 동네 중국집 배달을 뛰었고 그때마다 붉은 우비를 입고 다녔다는 동네 주민의 증언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의 알리바이 역시 횡설수설 그 자체였습니다. 형사들은 마침내 22년 묵은 미제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경찰이 파놓은 얕은 무덤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취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본청 영상 분석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던 순간 흔들리며 찍혔던 34번 사진. 그 사진의 해상도를 인공지능 AI, 딥러닝 기술로 극한까지 끌어올린 결과가 막 전송된 것입니다. 사진의 구석, 방 안 한편에 놓여 있던 작은 화장대 거울에 아주 흐릿하게 맺혀 있던 반사광. 그것을 수백 배 확대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자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며 서 있는 살인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 범인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펑퍼짐한 겉옷의 가슴팍에는 인근 지역 고등학교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겨울용 교복 점퍼였습니다. 수사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황태수는 시력이 좋아 평생 안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그는 이미 25의 성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교복 점퍼를 입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살인마. 황태수의 알리바이에 뚫려있던 구멍은 그가 살인범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그저 최근 동네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트럭 부품 절도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태수를 향해 좁혀지던 포위망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며 사건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채 교복을 입고 그 민박집에 있었던 고등학생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001년 당시의 탐문 기록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의 청소와 닷슨 일을 도맡아 하던 동네 이웃, 가사도우미 정씨 아주머니의 가족 관계 서류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정 씨에게는 당시 19살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재. 동네에서 수재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정씨 아주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그의 인상착에 두꺼운 고도근시용 뿔테 안경.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돋는 사실은 그가 당시 고등학교 사진 동아리의 기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의 수재였던 정민재. 그는 현재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결과 정민재는 이미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지운 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권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성공한 의사. 그 누구도 그가 지방의 낡은 민박집에서 부른 일을 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위해 병원 주변과 그의 동선을 은밀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탐문을 진행하던 중 한 가지 기괴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젠틀한 외과 의사 정민재에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강박증 OCD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 손을 씻을 때나 긴장되는 수술의 절개 순간마다 마스크 너머로 언제나 알 수 없는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숫자는 늘 정확히 36, 36에서 끝났습니다. 36. 그것은 낡은 코닥 35mm 필름 한 통이 찍어낼 수 있는 최대 컷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원 내에서도 바닥에 타일이 깔리거나 매끈한 비닐 장판이 깔린 좁은 공간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조차 바닥이 대리석으로 된 넓은 VIP 병동에 화장실만 고집했죠. 22년 전 뜨겁게 달아오른 비닐 장판 위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피해 기억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지독한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이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엘리트 의사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그의 어머니, 과거 민박집 청소부였던 정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씨는 이제 6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오래된 전통시장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가시지 않은 시장통, 펄펄 끓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팔을 썰고 있던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음에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덤덤했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씩 내어주며 앞치마에 손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단하고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2001년 겨울의 그날 밤에 대해 묻자 정 씨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녁 9시쯤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우리 민재는 며칠 뒤가 당장 수능이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책상에만 매달려 있었고요. 그 불쌍한 아가씨가 없어졌다는 건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고서야 알았지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번은 머릿속으로 되뇌었을 법한 완벽한 알리바이. 하지만 담당 형사는 섣불리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밥을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툭 던져두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버려진 비닐하우스 털을 향해 시신이 담긴 마대를 싣고 가는 낡은 외발 손수레의 흐릿한 복원 사진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형사가 슬쩍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음 손님을 위해 보리차가 담긴 물통을 따르던 정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컵을 벗어난 물이 탁자 위로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사진에 박은 채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낡은 손수레, 그것은 민박집 객실의 온돌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해 정 씨가 매일같이 연탄을 싣고 나르던 바로 그녀의 손수레였습니다. 수사팀은 정민재와 그 코닥 필름 사이에 끊어진 고리를 찾기 위해 당시 읍내에 단 하나뿐이었던 낡은 사진관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이미 치매 초기로 기억이 온전치 않았지만 놀랍게도 낡은 창고 한 구석에 과거의 외상 장부들을 먼지 구덩이 속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형사들은 마침내 2001년 9월의 기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캐논 A 1수동 카메라 일대, 할부금 납부자 정오호 식당. 당시 가난한 살림에 허덕이던 정씨 아주머니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아들을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가며 무리해서 사준 졸업 선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문가용 코닥 필름 역시 당시 시골 사진관에서는 구하기 힘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사진관 노인은 빛바랜 기억을 더듬으며 으스스한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민재 그 녀석, 공부는 잘했는데 취향이 참 이상했어. 보통 애들처럼 풍경이나 친구들을 찍는 게 아니라 가끔 창고 열쇠를 빌려가서 지가 직접 필름을 현상하곤 했는데 인화된 걸 슬쩍 보면 온통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뿐이었어. 버스 안에서 조는 사람, 평상에서 낮잠 자는 노인네, 꼭 죽은 사람 얼굴을 찍어놓은 것처럼 기분이 영 찝찝했지. 잠든 타인의 무방비한 모습을 몰래 렌즈에 담으며 기괴한 우월감과 지배욕을 느끼던 고등학생. 그 억눌린 관음증과 변태적인 집착이 그 눈 내리던 밤 유진아의 방문을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아직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대한 모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사진을 찍고 진아를 살해한 것이라면 시신의 치아에서 나온 그 붉은색 우비 조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건 당일 밤 수험생이었던 정민재는 우비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황태수의 우비 단추가 아니라면 그 플라스틱 조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민박집 주인 황 씨에게 매달 5일 약값을 입금하던 익명의 계좌를 추적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이 입금된 내역들을 뽑아내고 그중 최근 1년치의 ATM 주변 CCTV 영상을 미친 듯이 훑어내려갔습니다. 수십 시간의 영상 분석 끝에 형사들은 모니터 앞에서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우산을 쓰는 대신 얼굴을 푹 숙인 채 ATM 기기 앞으로 다가온 한 사람. 영상 속 인물은 낡고 오래된 붉은색 판초형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비의 목덜미 부분에는 거칠게 뜯겨나간 듯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붉은 우비를 입고 늙은 민박집 주인에게 입막음용 돈을 송금하던 사람. 그는 황태수도 정민재도 아니었습니다. 구분 등의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람, 바로 정민재의 어머니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통시장 뒤편에 있는 정씨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예고 없는 경찰의 들이닥침에도 정씨 아주머니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벽지 위로
정민재가 학창시절 받은 빛바랜 상장들과 의사가 된 후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구석 어두운 곳에는 작은 불상과 향로가 놓인 조촐한 불단이 차려져 있었지요. 마치 매일 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린 듯 향로에는 타다 남은 재가 수북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밑, 서랍장 뒤, 부엌 찬장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단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전기장판을 걷어냈을 때였습니다. 장판 밑에 깔려있던 두꺼운 요의 모서리 부분이 실과 바늘로 조잡하게 꿰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칼을 꺼내어 그 꿰매진 솔기를 뜯어냈습니다. 손뭉치 사이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글씨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플라스틱 재질의 낡은 학생증.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유진아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유진아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 지옥 같던 방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물건이 왜 살인 용의자 어머니의 이불 속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학생증을 집어든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긴 세월의 무게가 담긴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결국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경찰서 취조실로 연행된 정 씨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불쌍한 아가씨의 목을 졸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날 밤 청소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아가씨 지갑을 봤어요. 돈이 제법 있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 민재 대학 등록금 때문에 피가 마르던 참인데 순간 눈이 돌아서 돈을 훔치려 했지요. 그런데 자는 줄 알았던 아가씨가 갑자기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입을 막고 목을 짓눌렀어요. 사진이요? 돈을 뒤지다 보니 가방에서 비싼 카메라가 툭 떨어지길래 당황해서 엉겁결에 셔터를 몇 번 누른 것뿐입니다. 시신은 제가 우비를 입고 리어카로 실어다 묻었습니다. 모두 제가 한 짓입니다. 우리 아들 민재는 그날 밤 방에서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 씨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흉악범들을 상대해온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자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중년 여성이 그토록 치밀하게 장판을 뜯어 증거를 은닉하고 시신을 그 무거운 비닐하우스 턱까지 끌고 가 완벽하게 안매장했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아의 지갑에 있던 돈은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겨우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형사는 팔짱을 낀 채 정 씨의 필사적인 거짓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혼자서 그 모든 짓을 했다고 칩시다. 형사는 책상 아래에서 두꺼운 나일론 밧줄 뭉치를 꺼내어 정 씨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시신을 결박했던 끈입니다. 당신이 직접 묶었다면서요? 자, 그럼 그날 밤 유진아의 시신을 묶었던 그 매듭, 여기서 지금 내 눈앞에 똑같이 한번 묶어보시죠. 정 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끈을 교차시키고 매듭을 지어보려 애썼지만 항구의 뱃사람들이나 쓴다는 그 복잡한 특수교수용 매듭을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가 알리 만무했습니다. 밧줄은 엉성하게 엉킬 뿐 번번이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식은땀이 정 씨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성의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가 탁상을 세게 내리치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람을 묶을 줄 모릅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니니까요. 시신을 치운 것도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끔찍한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아들 정민재가 저지른 살인을 덮기 위해 당신과 그날 밤 민박집에 있던 자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이제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정 씨는 밧줄을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의 장막이 찢어지자 그 틈바구니로 22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의 진짜 악마가 흰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서서히 그 서늘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날선 칼끝은 이제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사람,
완벽한 성의에 둘러싸인 외과 의사 정민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단지 우발적인 살인과 모성의 은폐를 넘어 얼마나 역겹고 소름 끼치는 이기심의 사슬로 얽혀 있는지를 말입니다. 수사팀 사무실의 낡은 시계가 자정을 향해 초침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사건 현장 사진들과 밧줄, 그리고 붉은 우비 조각 사이로 정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병원 홍보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서초동의 서울지방경찰청 지원팀에 연결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영장 들고 강남병원으로 갑니다.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막으세요. 진실을 덮고 있던 견고한 장판이 마침내 완전히 뜯겨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시선이 우연히 칠판 구석에 붙어있던 옛 민박집 아들 황태수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매듭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아의 목을 조른 자는 정민재, 증거를 은폐한 자는 정씨 어머니, 그리고 그 시신을 그토록 단단하고 잔인하게 묶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비극의 무대 위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그림자가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2년의 침묵을 깬 코닥 필름은 이제 막 그 진짜 무서운 얼굴을 현상해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정씨 아주머니의 자백이 취조실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진 다음날 아침, 수사팀은 곧바로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단 한 사람, 과거 가난한 민박집 청소부의 아들에서 이제는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는 외과 전문의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정민재였습니다. 영장을 손에 쥔 형사들이 대리석이 깔린 고급스러운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정민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에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서도 그는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내밀었을 때조차 그의 얼굴에는 옅은 경멸만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법대로 처벌받으시겠죠. 저는 의대 진학 이후로 그분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입니다. 불우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저를 흠집내려는 거라면 제 변호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도 더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이기심의 성벽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길고 지루한 1차 조사가 끝난 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정민재의 뒤를 은밀히 쫓은 형사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정민재는 비누를 묻힌 손을 미친 듯이 박박 문질러 씻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씻고 또 씻어내는 그 병적인 강박. 그리고 수건으로 거칠게 손을 닦아낸 그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복도 CCTV의 사각지대 틈새로 포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정민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철저하게 단절되었다던 그의 과거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이어져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급하게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놀랍게도 옛 민박집 주인 황 영감이 입원해 있는 지방 요양병원의 수간호사였습니다. 황 영감이 오늘 무슨 말 한 거 없나? 다행히 아직 치매 증상이 심해서 헛소리만 하십니다. 입금은 늘 하던 날짜에 부탁드려요. 정민재는 어머니를 통해 황 영감에게 매달 입막음용 돈을 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돈으로 매수해 황 영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이 곧바로 해당 간호사를 소환해 강도 높게 추궁하자 겁에 질린 그녀는 지난달 병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화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전쯤 정민재 원장이 밤늦게 조용히 병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잠에서 깬 황 영감님이 갑자기 원장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네가 죽였으면 네가 땅을 파야지. 왜 애먼 내 아들 자식한테 땅을 파게 만들어? 라고요. 그 순간 수사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대한 폭음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황태수의 쇄골에 피해자의 이빨 자국이 있었고, 왜 그가 묶은 매듭이 시신을 결박한 매듭과 일치했는지, 왜 황영감이 정씨 아주머니에게 매달 돈을 뜯어내고 있었는지, 모든 모순이 하나의 비극적인 진실을 향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있던 황태수를 다시 강력반 취조실로 끌어냈습니다. 형사는 간호사의 진술 내용과 붉은 우비, 그리고 사체를 묶었던 매듭의 사진을 차례대로 황태수의 눈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발설했다는 착각, 그리고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결국 황태수의 멘탈을 붕괴시켰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 맹세코 내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오. 황태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절규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우리 영감탱이가 미친 사람처럼 내 싸대기를 때려 깨웠소. 뒷마당에 가보니 정씨 아줌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넋이 나가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똑똑하다던 정민재 그 새끼는 안경에 피를 묻힌 채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리어카를 가리키며 당장 저 시체를 치우라고 했소. 안 그러면 내가 며칠 전 동네 카센터에서 부품 훔친 거 경찰에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내가 묶어서 묻은 것뿐이오. 황태수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22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진짜 민낯을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재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의 어머니 정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황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늙고 탐욕스러운 황영감은 이를 약점 삼아 정씨를 평생의 물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자기 아들 황태수를 시켜 시신을 비닐하우스터에 안매장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웃들이 각자의 더러운 이기심과 맹목적인 가족애로 뭉쳐 하나의 거대하고 역겨운 공범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경찰의 마지막 의문, 왜 범인들은 증거인 코닥 필름을 태워 없애지 않고 굳이 뜯어낸 장판 밑에 숨겨야만 했는가에 대한 해답도 풀렸습니다. 황태수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을 정리하던 중 방구석에 떨어져 있던 카메라를 발견한 정씨 아주머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궁이 불 속에 필름을 던져 넣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인을 저지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정민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말렸습니다. 며칠 뒤면 수능 시험인데 죽은 사람의 원한이 깃든 물건을 불태우면 그 귀신이 자신에게 들러붙어 대학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수험생 특유의 맹목적이고 기괴한 미신적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방바닥의 노란 비닐 장판을 칼로 찢었습니다. 펄펄 끓는 온돌 열기에 장판은 흐물흐물하게 녹아 있었고 시멘트 바닥에는 작은 구멍을 파낼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황 영감은 그 구멍 속에 필름 상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 묻은 호피무늬 머리핀 하나를 주워 상자 안에 함께 밀어 넣었습니다. 훗날 정씨 모자가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확실한 물증을 자기 집 방바닥 깊숙한 곳에 인질로 묻어둔 것입니다. 모든 정황과 동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재의 호화로운 변호인단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황태수와 정씨 아주머니, 치매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정민재 원장이 직접 그 여대생의 목을 졸랐다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덩치 큰 황태수가 강간을 시도하다 우발적으로 죽인 뒤 우리 의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견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정민재가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의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실에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복원된 마지막 사진들 중 심하게 흔들려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던 34번 사진. 피해자 유진아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있던 그 찰나의 사진에 대해 최신 AI 픽셀 보정 기술을 적용한 결과가 마침내 도출된 것입니다. 팀장님, 피해자의 동공을 보십시오. 각막에 반사된 이미지를 수만 배 확대해서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흑백의 조악한 이미지.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아의 각막에 반사된 흐릿한 잔상 속에는 카메라 플래시 빛과 함께 그녀의 가녀린 목을 옥죄고 있는 굵직한 손목 하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채워진 검은색 우레탄 시계. 그것은 2000년대 초반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유행처럼 차고 다니던 액정 화면에 수능 D100이라는 디데이 카운트다운 숫자가 붉게 표시되는 바로 그 싸구려 수능 타이머 시계였습니다. 25살의 백수 황태수도 늙은 황영감도 찰 이유가 없는 오직 수능을 코앞에 둔 19살의
고3 수험생 정민재만이 손목에 차고 있던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외래 진료를 마치고 환자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정민재의 양팔이 거친 형사들의 손에 의해 꺾여 뒤로 묶였습니다. 수많은 동료 의사와 환자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지자 그토록 오만하고 차갑던 정민재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청장 연결해.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그는 짐승처럼 침을 튀기며 발악했습니다. 경찰은 정민재를 압송함과 동시에 병원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그의 고급 외제차를 수색했습니다.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깊숙한 곳에서 최고급 가죽으로 포장된 작고 두꺼운 앨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앨범의 다이얼 비밀번호는 네 자리였습니다. 형사가 사건 기록을 떠올리며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 1, 2, 5. 11월 25일. 바로 22년 전 유진아가 숨을 거둔 그날이었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열린 앨범의 내부를 확인한 형사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앨범 안에는 지난 22년간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서 스크랩한 전국의 온갖 여성 실종 및 미제 살인 사건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 사이사이로 매년 11월 25일마다 정민재 본인이 직접 찾아가 찍은 듯한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지요. 철거되기 전 민박집의 낡은 대문, 그리고 유진아가 죽어갔던 바로 그 끄트머리 방에 붉은 벽돌, 외벽 사진들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앨범의 맨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한겨울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 위에서 낡은 보청기를 낀 채 파지 줍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늙고 초라한 여성의 뒷모습. 바로 진아의 청각장애 어머니였습니다. 정민재는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저지른 살인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피해자 가족의 비참한 삶을 22년 동안 멀리서 관음하며 기괴한 우월감과 변태적인 승리감을 음미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학업 스트레스에 짓눌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가엾은 소년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먹고 자란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상주경찰서의 서늘한 취조실. 전담반 팀장은 앨범과 진아의 눈동자에 반사된 수능 시계 사진을 쾅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수능 스트레스? 우발적인 폭행치사? 닥치고 똑바로 들어. 넌 22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어. 모든 증거가 자신의 목을 완벽하게 따차매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정민재의 입술 끝이 기괴하게 비틀리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계집의 목을 졸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르작거리며 내 우비단추를 물어뜯던 그 이빨의 감촉이 메스 하나로 사람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지금보다도 훨씬 짜릿했으니까. 그의 눈빛은 이미 상식과 이성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있었습니다. 정민재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당신들 참 순진하시네. 우리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와서 빗자루로 대충 바닥이나 쓸고 걸레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비닐하우스 구덩이까지 시체를 실어 나른 건 그 무식한 황태수 새끼가 맞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방바닥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건 누군지 아십니까? 수사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정민재의 목소리는 뱀이 퓰리를 틀듯 차갑게 취조실의 공기를 휘감았습니다. 그 펄펄 끓는 방바닥에 장판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물과 락스를 양동이째 들이부어가며 내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싹 다 문질러 지운 사람. 내 교복에 묻은 피를 보고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오히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쪼그려 앉아 내 피 묻은 손을 닦아주던 사람.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형사들의 뇌리에 22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 밤의 끔찍한 재구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매서운 눈보라가 온 마을을 고립시킨 밤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던 19의 정민재는 타인의 무방비한 모습을 훔쳐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기괴한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앞치마에서 민박집 마스터키를 몰래 빼냈습니다. 쏟아지는 눈을 피하기 위해 붉은 우비를 걸쳐 입은 그는 진아가 묵고 있던 복도 끝방의 문을 소리 없이 열었습니다. 뜨거운 온돌 바닥 위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진아. 정민재는 그녀의 발치에 서서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찰칵찰칵. 어둠 속에서 터지는 플래시빛에 놀라 잠에서 깬 진아는 침입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몸으로 배운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정민재의 멱살을 틀어쥐고 우비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그 격렬한 몸싸움의 와중에 진아의 머리에서 호피무늬 머리핀이 튕겨나가 방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연약한 낡은 옷을 입은 흑수저 여대생에게 제압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 그것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던 정민재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악마의 스위치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는 체중을 실어 진아를 바닥에 짓누르고 두 손으로 그녀의 가녀린 목을 미친 듯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발버둥이 점점 잦아들고 각막에 비친 정민재의 시계 숫자가 무심히 흐르던 그 순간, 드르륵, 등 뒤에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전 마지막으로 복도를 점검하던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문을 연 어머니의 눈앞에는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랑스러운 전교 1등 아들이 낯선 여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비명을 지르고 아들을 밀쳐내고 곧장 구급차나 경찰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멸시 속에서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종교처럼 맹신하며 살아온 정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 씨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진아의 시신을,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괴물 같은 아들의 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이 떨리지조차 않은 채로 뒷걸음질을 쳐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덜컥 소리와 함께 복도 쪽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끔찍한 재구성을 듣고 있던 전담반 팀장의 두 주먹이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진짜 공포는 정민재의 사이코패스적인 악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찮은 안위와 이기심을 위해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덮고 찢고 땅속 깊이 묻어버렸는가 하는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의 연대가 비로소 그 거대한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직 숨을 고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정 씨의 그 소리 없는 행동은 앞으로 이들이 맞닥뜨려야 할 진짜 지옥 같은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모였고 용의자들은 모두 포위망 안에 갇혔지만 이 철면피 같은 악마들을 법정의 심판대 위에 세워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경찰이 열어야 할 마지막 문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재의 기괴한 조소와 함께 던져진 그 질문은 취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바닥을 닦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살인을 완성시키기 위해 완벽한 조력자가 되었다는 끔찍한 자백. 수사팀은 그의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며 22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참혹한 밤의 시간을 분초 단위로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새벽, 낡은 민박집의 복도 끝방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우비를 입은 19살의 고3 수험생 정민재는 가녀린 여대생 유진아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발버둥 치던 진아의 손톱이 방바닥을 긁고 우비를 찢었지만 폭주하는 사리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아의 동공에 정민재의 수능 시계불빛이 마지막으로 맺혔을 무렵 방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 정씨 아주머니.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살인 현장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은 얼굴로 뒷걸음질을 쳐 복도 쪽으로 나간 뒤 덜컥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밖에서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것은 진아의 마지막 생존 가능성마저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진정한 의미의 밀실살인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정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아니, 최소한 방문을 열어두고 소리라도 쳤더라면 턱 밑까지 차올랐던 진아의 숨결은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멸시의 수렁 속에서 오직 아들의 명문대 진학만을 종교처럼 붙들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낯선 여대생의 목숨은 아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묵인 아래 진아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자 정민재는 피 묻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한 대 올려붙인 뒤
당장 방으로 돌아가 풀던 수학 문제나 마저 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살인마 아들이 태연하게 책상 앞에 앉아 샤프 펜슬을 쥐는 동안 정 씨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끔찍한 사후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양동이와 독한 락스를 방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진아의 옷을 벗기고 온돌 열기에 흐물흐물해진 노란색 비닐 장판의 틈새마다 스며든 핏자국과 지문을 미친 듯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독을 없애기 위해 방바닥에 보일러 온도를 최고치로 올려놓은 것도 바로 정 씨였습니다. 맨발이 될 정도로 뜨거운 방 안에서 락스 냄새에 눈물을 삼키며 피를 닦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모성애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너무나도 기괴하고 악마적인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완전 범죄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민박집 주인 황 영감이 지독한 락스 냄새를 맡고 방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방 한가운데 널브러진 나체 상태의 시신, 그리고 피 묻은 걸레를 들고 사색이 된 정씨 청소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112에 전화를 걸었겠지만 돈에 혈안이 되어 있던 황 영감의 머릿속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관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문이 돌면 당장 내일부터 파리만 날릴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저 여자는 아들 뒷바라지에 목숨을 건 인간이니 이 비밀을 쥐고 흔들면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가 될 것이란 악랄한 계산이 선 것입니다. 황 영감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 사람 목숨값이 얼만 줄 알아? 내일부터 당장 입금해. 황 영감은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쿨쿨 자고 있던 백수 아들 황태수를 발길질로 깨웠습니다. 며칠 전 동네 카센터에서 부품을 훔치다 들킨 아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당장 리어카를 끌고 와 저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과 상황의 끔찍함에 짓눌린 황태수는 헛구역질을 해가며 진아의 시신을 나일론 끈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가 항구에서 일하던 시절 배웠던 튼튼한 특수 매듭이 진아의 몸을 짐승처럼 탈함했습니다. 칠흑 같은 눈보라를 뚫고 황태수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외발 손수레에 싣고 버려진 비닐하우스터로 향했습니다. 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고 흙을 덮는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찝찝한 일이 빨리 끝나고 내일 아침 해장국이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신이 사라진 빈방. 황 영감은 정 씨가 아궁이에 던져 넣으려던 정민재의 카메라 필름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면 훗날 정 씨가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교활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펄펄 끓는 온돌 열기에 접착력이 약해진 비닐 장판의 구석을 칼로 찢고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파인 틈새로 필름이 담긴 낡은 캐러멜 상자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진아의 피 묻은 호피무늬 머리핀을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공업용 본드로 장판을 다시 덮어 누르는 황영감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거친 고요한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의 이순경이 민박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정씨 아주머니는 가마솥 앞에서 태연하게 팔을 썰며 닭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정민재는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서며 마당을 지나가는 순경을 향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방 안을 대충 둘러본 순경이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것 같다는 어설픈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민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묵인과 공조 속에서 21살의 착한 딸 유진아의 존재는 그렇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취조실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정민재는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하며 마치 남의 집 구경을 하듯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들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그 어떤 연쇄살인마의 엽기적인 행각보다도 평범한 얼굴을 한 이웃들이 각자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낸 이 침묵의 카르텔이 훨씬 더 섬뜩하고 소름 끼쳤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즉각 정민재를 살인 혐의로, 황태수를 사체 유기 및 훼손 혐의로, 요양병원에 있는 황영감을 사체 유기 교사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그리고 정씨 아주머니를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명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의사가 사실은 22년 전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였으며 그의 어머니와 여관집 주인이 공모해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정민재가 근무하던 대형 병원 앞에서는 연일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고, 그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살인마의 손이 자신의 몸을 갈랐다는 사실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수능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앞에서 인간의 윤리마저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맹목적인 교육열과 괴물 같은 모성애는 사회 전반에 깊은 반성과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대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민재가 선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낡은 필름 사진 속 시계의 반사광뿐이며, 정민재가 당시 수능 압박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심신미약 및 강박장애 OCD 상태였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시신의 훼손과 유기는 황태수가 저지른 일이며, 자신들의 의뢰인은 겁에 질린 미성년자였을 뿐이라는 뻔뻔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막내 형사가 검찰청 증거물 보관실에서 22년 전 진아의 유류품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야반도주의 근거로 삼았던 진아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빛 독촉장,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 쪼가리를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옮겨 담으려다 형사는 종이 뒷면에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수 조명을 비추어 흐릿한 흑연 자국을 읽어내려가던 형사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종이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보청기 살 돈 다 모았어. 이거 뿌리고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자신을 짓누르는 가난과 빚쟁이들의 독촉 속에서도 듣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새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동전 한 채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21살의 딸, 그녀는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둔 그 종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이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작고 가슴 시린 물증 하나는 변호인단이 쌓아올린 가증스러운 심신미약 논리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가슴에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던 날, 지방법원의 낡은 법정 안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민재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늙은 어머니 정씨가, 반대편에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떠는 황태수와 휠체어에 실려온 치매 노인 황영감이 자리했습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정민재의 고급 외제차에서 압수한 자물쇠 달린 앨범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2년간 매년 11월 25일마다 살인 현장을 찾아가 찍은 기념사진들, 그리고 파지를 줍는 진아의 어머니를 멀리서 도찰하며 변태적인 우월감을 만끽했던 그 소름 끼치는 기록들. 피고인은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킨 가엾은 소년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그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22년간 관음하며 즐긴 일말의 교화 가능성조차 없는 지독한 쾌락 살인마입니다. 검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재의 변호인단조차 그 압도적인 악의의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증인석에 한 백발의 노인이 힘없는 걸음으로 올랐습니다. 낡은 보청기를 귀에 낀 채 주름진 손을 바들바들 떠는 진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수어 통역사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거친 손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겨울을 참 싫어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반지하 방에서 내 얼어붙은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 녹여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수어 통역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눈이 오는 날이면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진아가 차가운 눈밭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까봐 돌덩이를 들춰내고 얼음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그 따뜻하다던 방바닥에서 숨이 막혀 죽어갔고 짐승처럼 묶여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버려져 있었군요.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 아주머니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격렬한 손짓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당신도 자식을 품어본 어미이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아들이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내 딸은 그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습니까? 당신들이 내 딸의 시간을 훔치고 내 귀를 멀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재판 내내 묵묵부답이던 정씨 아주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수갑찬 두 손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곡은 피해자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아들의 인생이 화려한 의사가운 대신 죄수복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한 절망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그 옆에 앉은 정민재는 끝내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구겨진 수의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거세된 완벽한 괴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정민재는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철저히 기만하고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정민재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갈랐습니다.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의 혐의로 어머니 정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사체 유기 및 훼손을 주도한 황태수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황 영감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감형되었으나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교도소 내 지정병동으로 이송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차갑고도 준엄한 법의 철퇴가 내려진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 면회실에서 정씨 아주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 정민재를 마주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은 늙은 어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아들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민재야, 항소심에서 엄마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넌 나갈 수 있을 거야. 밥은 잘 먹고 있니?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민재의 목소리는 북풍 한설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밥이 넘어갑니까? 그때 청소만 똑바로 했어도, 그 망할 머리핀 하나만 바닥에서 제대로 주웠어도 내가 이런 냄새 나는 곳에 들어올 일은 없었습니다. 다 어머니가 멍청하고 무능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신 면회 오지 마세요. 수화기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팔고 타인의 생명까지 짓밟아가며 지켜내려 했던 모성의 결정체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정 씨 아주머니는 지방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이 몰래 간직하고 있던 아들의 옛 고등학교 교복 넥타이로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부고를 전해들은 정민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교도관에게 그저 점심 식사로 나올 깍두기를 조금 더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22년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유진아의 장례식이 지방의 한 작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온 딸의 유골함 앞에서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는 미제 사건 전담반 형사들이 찾아와 향을 피웠습니다. 재단 위에는 과거 사진관 창고에서 발견되었던 카메라를 보며 쑥스럽게 웃고 있는 진아의 그 평범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영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드문 늦은 밤, 어색한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 한 명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낡은 민박집 철거 현장에서 장판을 뜯어내고 처음으로 머리핀을 발견했던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잉크가 선명하게 인쇄된 새 캐러멜 사탕 상자 하나를 재단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22년 전 춥고 외로웠을 진아에게 건네는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서류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낡은 민박집과 비닐하우스 터가 있던 남부지방의 그 산자락에는 거대한 불도저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품고 있던 붉은 벽돌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위로 차가운 아스팔트가 깔리며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가 번듯하게 들어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많은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인근 전통시장의 사람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의 쳇바퀴를 굴립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국밥이 끓고 기계 수리점에서는 쇳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짙은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며 서늘한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저 웃음 뒤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나의 이웃이 어느 날 괴물로 돌변해 내 등 뒤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을지. 잔혹한 범죄는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범했던 한 동네의 신뢰와 온기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지방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진아의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낡은 보청기를 낀 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석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조용히 쓸어내립니다. 딸이 그토록 사주고 싶어 했던 새 보청기는 끝내 어머니의 귀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진아의 묘비를 가장 예쁜 돌로 깎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관음하던 살인마는 차가운 감방의 쇠창살 안에 갇혔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진실을 묻었던 이들은 각자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란색 비닐장판 아래 그 숨막히는 열기와 어둠 속에서 묵묵히 버텨온 필름 한 통. 그것은 비록 스스로 입을 열어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빛을 만나는 순간 자신을 묻어버린 자들의 가장 추악한 어둠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평범한 동네의 골목,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담벼락, 그리고 무겁게 닫힌 이웃의 현관문 뒤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때론 거짓말보다 더 잔인한 흉기가 되어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잔혹한 22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뼈아프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판 밑에 코닥 필름, 사건의 기록을 모두 마칩니다. 늦게나마 빛을 찾은 유진아 양의 명복을 빌며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